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비 내리는 오후에 이 주말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자, 편지 사연을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안녕하세요, 황경수 소장님. 저는 사시 존치 때문에 양화대교에 2번 올라간 이종배입니다. 예전에 소장님 방송에 출연하고 싶어 편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소장님 방송을 듣다가 기회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문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균등, 공정, 정의라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올 때마다 위선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정부의 위선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보이지 않게 암세포가 자라듯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 불공정한 제도들이 공정사회를 죽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소장님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불공정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고 일침을 가해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주는 데 대해서 존경심과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요즘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라는 학부모 단체를 이끌면서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대입제도의 공정성과 기타 불공정한 제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 출연해서 대입제도, 고시제도, 각종 불공정 사례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많은데요. 저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신 젊은 분이 계시다 해서 꼭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 대표님 나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모임이 양화대교에 올라갔으면 이 사시를 폐지한다. 그건 뭐 충분히 항의할 일이고, 저도 옛날에 그때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다가 경찰이 출동하고 뭐 차가 정체되고 하는 걸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기회로 한번 또 글도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뵙고 싶었는데, 근데 또 지금은 또 이 입시, 대학 입시의 불공정성. 그래서 저는 대학 입시가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기회균등 공정성의 척도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왜곡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요. 이 사시 존치 때문에 양화대교 올라간 이야기부터 좀 하겠는데요. 사시 공부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대학은 언제 나오시고 그간에 사시 공부를 대학 졸업하고 쭉 하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 2004년도쯤에 대학 졸업하고요. 이제 직장 생활 좀 하다가 직장 생활을 좀 하셨구나. 하다가 11년도 정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했었고 2016년도에 마지막 1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차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낙방을 하고 이제 사법 시험이 이제 마지막 1차니까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법 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라는 단체에 제가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해오다가 또 작년에 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을 만들어서 계속 이러한 불공정한 제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 이 고시생이 고시가 없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 불공정한 제도에 항의하는 시민의 모임을 또 만들어서 사회단체 활동까지 하시는데요. 참 그 인생 역정이 뭐 기구한 건 아니고 참 예측할 수 없게 흘러가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데요. 자, 그 저도 솔직히 말하면
왜 사실을 없애고 로스쿨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있던 부분이고요. 예, 예. 제가 정말로 마음이 짠했던 것은 예, 예. 이 사시생들이 예, 예. 이 사실을 없애지 말라고 이 데모를 하고 예, 양화대교를 올라가고 막 그때 항의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없는 이 성부에 그 사시 공부를 한다면 각자 자기 일에 몰두해서 내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뭐 사회에 데모하거나 이런데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다 데모할 때도 학교 안에 대학 들어오자부터 고시 공부하는 놈들은 도서관에 틀어박혀가 데모도 안 하고 고시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행시사시대가 이 어깨 힘주고 다니는 걸 보면서 눈꼴 시르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 자기 사시가 없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지금 한참 공부를 해야 될 건데 이제 그 공부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이게 좀 정상인가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자, 근데 양화대교는 그런데 어떻게 하다 올라가시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1차를 치고 본격적으로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면 정말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뭐 단식 투쟁도 해보고. 단식은 얼마나 하셨어요? 단식도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천천히 다 하십시오. 예, 2017년 작년에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재인 이 로스쿨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저희가 2016년도 그때 여름에 한번 그 양산 자택에 가가지고 아예 텐트를 치고 농성을 했습니다. 양산 자택에서. 또 공부해야 될 사람이 멀리도 다녔다. 예, 갔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그 당시에는 전 대표였죠. 와가지고 그렇죠.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 천막 밑에서 했는데 그때 아무래도 편한 자리라서 그런지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때 제가 이제 충격적이었던 건 사시 존치가 만약에 내 표에 도움이 된다면 사시 존치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로스쿨을 만든 입장에서 이제 와가지고 사법시험 부활해야 된다고 하면 표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우리 고시생들이 분노를 했고 왜냐하면 이게 표가 되냐 안 되냐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떤 사회 정의, 공정성이라는 어떤 그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면담을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그 당시 전 대표의 어떤 주장은 뭐였냐면 사법시험 부활은 안 된다라고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안 된다라고. 자, 거기에 이제 이 잘 맥락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하자면 박근혜 정권만 하더라도 좀 유예를 4년 유예 나왔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그러면 유예를 한다고? 4년 동안 유예를 한다. 그리고 그때 몇 년부터 4년 유예? 그 2017, 18, 19, 2020년까지 이제 일단 연장해 놓겠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일단 연장되고 또 가면 연장되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딱 끊어져 버렸습니까? 그게 이제 2016년 12월 달에 유예가 발표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로스쿨에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뭐 6천 명 집회를 하고 해버리니까 해버리고 또 민주당에서 이걸 질질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줄 듯 말 듯 하면서 2016년 그 말은 한참 탄핵이 걸려가지고 아니요 그때는 아니고요. 탄핵 직전인가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2015년 12월 2015년 12월 그때 그랬구나. 2015년 12월에 4년 유예가 발표가 되고 그렇게 이제 발표가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뭐 로스쿨의 반발 그리고 그 민주당의 어떤 그 시간 끌기 꼼수 거기에 걸려가지고 로스쿨이 워낙 반발해 보니까 정부도 좀 동력을 상실해 버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시가 없어진다라는 발표는 언제 나왔습니까? 그건 이제 법적으로 2010년도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시를 폐지한다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016년도에. 그리고 이제 그 법안이 통과되면서 유예도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까? 그게 이제 법안의 부대 의견이라고요. 이제 로스쿨 일원화는 안 되기 때문에 예비 시험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우회를 논의해야 된다라는 어떤 법적 구성력이 없는 그냥 부대 의견 정도로 권고 사항 정도로 조그맣게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법적 구성력이 없으니까 그냥 흐지부지 돼 버렸죠. 그것도. 그러니까 로스쿨은 그 다니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사회적 지위도 있고 예, 예. 또 부모 지위도 있고 예, 예. 또 로스쿨이라는 그런 대학의 지위도 있고 예, 예. 그런 것과 뿔뿔이 흩어져서 예, 예. 고시원에서 개별적으로 사실을 공부하는 예, 예. 사람들과의 이 힘의 이 한국 사회의 역학적 관계에서 완전히 밀려버린 거네요. 예, 밀려버렸고요. 제가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네, 하십시오. 정말 예. 많은 이야기. 뭐가 있냐 하면요. 제가 참 또 열받는데, 그, 로스쿨 입시 처리되면, 이제 로스쿨 원서를 받고 뭐 면접을 보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말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청탁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신평 교수님이라고 로스쿨 교수인데 양심 선언을 할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기사에 있습니다. 그 로스쿨 입시 처리되면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하는 기득권 중에 특권층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온갖 전화가 청탁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예. 우리가 로스쿨 문제가 말씀이 나온 김에 잠깐만 짚고 넘어갑시다. 예. 로스쿨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예. 이제 기본적인 이 문제는 로스쿨이라는 존재 자체에 첫째 다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 들죠. 얼마 듭니까? 일단 등록금만 비싼 데는 이제 한 학기 1,000만 원이니까 3년 하면 6천만 원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등록금만을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쪽에서는 하는데 등록금 말고 학교가 제가 로스쿨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로스쿨 들어오는 애들이 금수저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렇죠. 예, 금수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해외 연수를 간다. 뭐 어떤 학교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씀씀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흑수저 그 로스쿨생도 그러한 어떤 금수저들이 어떤 스케일 큰 그런 어떤 지출을 따라가기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등록금 이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등록금뿐만 아니고 또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시를 준비했을 때 비용이 그대로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이랑 사시 비용 그리고 학교 생활하면서 드는 비용을 합치면 한 3, 4억 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도 뒤늦게 예. 로스쿨 가가지고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 된 사람들이 있는데 예. 보면 직장에 다니다가 돈을 좀 모아가. 예. 그래가 로스쿨을 가거나 예. 그러면 저기 젊은 애들은 집안 좋고 좀 살만한 애들이 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이 전문 법학 대학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원인데 3년짜리 대학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의대 가려면 공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돈도 좀 있어야 그렇죠. 의대를 간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예. 근데 로스쿨의 안에서 성적도 문제가 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로스쿨. 예. 로스쿨 성적. 예. 학교 성적. 학교 이제 어떤 면이 있냐 하면 그 어떤 로스쿨 교수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법시험 합격하고 연수원 등수 따라 판검사를 이제 뭐 100등까지는 판사, 뭐 200등까지 검사 이렇게 공정하게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판검사 어떻게 뽑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소장도 모르시고 저도 모릅니다. 왜냐? 깜깜이거든요, 판검사도.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흑수저더라도 자기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연수원 성적을 잘 받으면 판검사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시겠죠? 우리나라 상황에서 제도가 깜깜하면 부정부패가 들끓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제도가 깜깜 안 해도 부정부패가 많은데 제도가 깜깜하면 부정부패 소굴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판검사 뽑는 시스템이 깜깜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추측컨대 저는 전수조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판검사도 이제는 그 기득권들이 다 해먹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가고 있고 그 판검사에 영향을 끼치는 게 학점 같은 겁니다. 아, 그래. 지난번에 보면 한 국회의원이 로스쿨을 방문해가지고 자기 애, 서울의 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자기 애 그 성적을 좀 부탁을 해가. 그렇죠. 그때 문제가 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국회의원은 자기 자녀가 로스쿨에 나왔는데 저 파주가 어디에 있는 이 재벌 회사에 딸이 좀 취업하게 해달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들어갈 때도 로스쿨의 원서에 그런 걸 못 쓰게 한다지만은 나는 법조인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 해서 지가 금수저, 법조 금수저라는 걸 갖다가 암시를 하고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인 게 이제는 아니 자기 속에서의 그게 법조인을 그 부모 직업을 적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거 안 적고 그냥 만나면 됩니다. 로스쿨 교수랑. 그 예를 들어 아버지 빼기 좋다. 그럼 아버지랑 로스쿨 교수랑 그 자녀랑 세 명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아이고 우리 애 있네 잘 봐달래. 그럼 그냥
그러면 로스쿨에 입학하는 기준은 예. 전체적으로 뭐 로스쿨 자격증이 있어서 입학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학력고사나 수능처럼 그냥 학교별로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학교별로. 그러니까 교수들이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수들이 뽑죠. 쉽게 말해가지고 뭐 진짜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그 스펙도 정말 그 역량이 안 되는 학생도 그냥 아버지 발로 그냥 학교 시켜버리면 할 길이 없는 제도. 자,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에서 로스쿨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판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면 그 중에 이제 집이 좋아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이 한국 사회에서 진짜 이 개천에 살던 사람들의 자녀가 어느 날 열심히 죽자로 공부 하나만 해서 이 판검사가 되는 변호사가 되는 그렇죠. 그런 개천에서 용나는 몇 안 되는 통로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면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이어주는 몇 안 되는 기회인 거죠. 그것도 로또 같은 확률이지만. 그렇죠. 근데 이런 조그마한 공정한 그래도 확률을 로스쿨이라는 걸로 없애버림으로써 이제는 로스쿨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로스쿨에서 평가를 학점을 어떻게 받는지, 또 취업해서 변호사 시험에 들어가서 판검사가 어떻게 되고 취직을 재벌 같은 회사에 로펌에 어떻게 가는지 이 모든 것이 다 깜깜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부모가 법조인이거나 좀 잘 사는 집에 있으면 대부분 요즘 애들을 로스쿨 보내더라고요. 많이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런 과거의 고시라는 그런 걸러내는 어떤 척도를 없애버리고 다 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이게 왜 심각하고 제가 이걸 모든 걸 내팽개쳐놓고 지금 이 운동을 하냐면 이게 계층 이동이 자유로워야 그 나라가 발전하고 번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 때는 아무리 고관대작 자녀라도 진짜 머리트지 공부를 했었어야 됩니다. 집안 배경이 어떻든 자기 실력을 쌓았어야 돼요. 안 되면 안 되잖아.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집안 배경이 어떻고 아무것도 안 봅니다. 오로지 실력만 봅니다. 그리고 그 실력만 본다라는 기준, 공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도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나와도 됐어. 노무현 전 대통령 고등학교 나와서 변호사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득권이든 누구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공정하면은. 그런데 이게 불공정해지고 공정성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는 사실상 고용 세습이라고 하는데 이제 법조 권력도 세습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그러면 저는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게 이제 흑수저 우리 자녀들은 체념하게 됩니다. 저 법조인은 내가 갈 자리가 아니야. 체념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노력을 안 해버리게 되고 또 기득권들은 이제 밑에서 올라올 사람이 없으니 그게 안주하게 되고 세습을 계속 하게 되고 서로 노력을 안 하는 구조가 가면 이건 죽은 사회고 결국은 망조가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자기들만의 스컬이 되려고 미국이 지금 제일 문제가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이 사회적 저항이 곳곳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돈 있는 집의 자식은 아들 부시 뭐 마리화나 하고 뭐 알코올 중독이었는데도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예일대에 들어가고 예일대에 들어가면 예일대에 또 상류층 자식들 서클에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남봉꾼으로 살다가 어느 날 정치권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군대 안 가고 군대 안 갔잖아요. 그 친구 월남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국에 또 다 공공연해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도 로스쿨을 가는 사람을 보니까 졸업하고 없는 집 자식이 로스쿨을 가니까 빚을 50만 불 이렇게 지더라고요. 로스쿨 미국에도 어마어마하대요. 비싸게. 그러니까 없는 집의 자식이 로스쿨 갔다가 변호사 돼도 미국은 변호사 많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못 태어나서 마피아하고 연결되거나 개고생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지 고시 공부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대학 입시도 난 똑같이 됐다 보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도 우리 때는 서울대에 딴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서울대는 뒷구멍으로 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왜? 학력고사 시험을 치면 전국에서 몇 등 딱 나와요. 쪽지 받으면 몇 점에 이 문과에서 몇 등, 이과에서 몇 등. 그러면 이제 그거에다가 내신 성적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딱 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기회들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적 순으로 물론 그때도 뽑기를 잘해가 어떤 데는 미달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건 있죠. 그건 재수고 그건 누구한테만 이렇게 불공정한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딱 갔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 입시 방법이 3천 몇백 가지의 수시, 정시, 입학사정관, 학생종합부, 부스 시작해서 이상해져 버려가
이제는 성적대로 대학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이제는 배경이 있는 사람, 그렇죠. 자녀들이 어쨌든 좋은 대학에 가는 구멍을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놔버린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학벌도 세습이 되는 예. 시대가 된 거죠. 자, 변호사, 판검사도 세습이 되고, 예. 학벌도 세습이 되고, 고용도 이제 세습이 저번에 되고. 보면 저기 서울교통공사나 많은 기관에 예. 보면 이 고용도 세습이 예, 되고, 예. 자, 군대는 진작 있는 집에 자식은 빠져나가는 그렇죠. 제주들이 많았는데, 예. 이제 그것도 또 나는 뭐 양심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다면 또 안 가. 예, 맞습니다. 그리 돼버렸어. 그럼 우리 사회가 예. 자, 사람이 태어나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예, 기회가 있어야지. 예, 문재인만대로 과정이 예.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하고 예. 결과가 정의가 되려면 그거 몇 개겠어요? 자,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갈 때,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갈 때, 예. 군대 갔다 와가지고 취업할 때. 취업할 때, 예. 그리고 취업하기 위해서 시험 칠 때, 예. 그럴 때밖에 없는데 이게 예. 다 무너진 거네요. 다 무너졌죠. 다 무너지고 저는 왜 이걸 심각하게 보냐 하면요. 뭐 어디 뭐 석유가 펑펑 나는 나라는 뭐 어떤 경쟁도 아무래도 완화 좀 심하지가 않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사람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인재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인재가 나오려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실력을 계속 길러야 되거든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려면 공정한 룰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공정한 룰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습이 돼버리고 고착화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 대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대입 같은 경우에도 이게 거의 학벌이 세습되다시피 하고 부모 잘 만나면 좋은 대학 가는 시대에 도래해버리니까 이게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저하되고 인재가 그만큼 우수한 인재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망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정한 제도가 이게 정말 단순한 공정함이란 이 글자 세 글자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그 지탱한 주춧돌 같은 지금 어떤 가치인데 이게 무너져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나 지금 심각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 로키 보면 그 예. 실베스터 스탈론이 이렇게 뛰잖아요. 예. 빠밤빰 하면서 거기에 영화의 주제가 뭡니까? 미국은 기회의 나라다. 예. 아메리칸 드림이잖아요. 예. 그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메이크 아메리카 예. 그레이트 어게인. 예.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예. 그런데 미국이 위대하다라는 그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예.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 기회의 나라다. 예. 이게 미국의 원천이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예. 이렇게 막 이 충돌이 심화되고 예.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미국의 그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예. 미국이 저렇게 위기에 놓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제 방송에서 예. 대학 입시는 학력고사로 돌아가야 된다. 예. 투명하고 단순하고 예, 이렇게 공정하고. 명쾌하게 가야 된다. 별 반응이 없어서 내가 공연히 그냥 헛소리 하고 있나. 예. 그다음 내가 또 이거 뭡니까? 이 사시 예. 존치해야 된다 하다가 뭐 자기는 로스쿨 학생인데요. 황 소장의 평소에 팬이었는데 실망했습니다. 어찌 세상을 하나밖에 못 봅니까? 뭐 이런 주저리 몇 개 받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참 내 말을 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다 이 흩어진 이 풀뿌리들은 나를 좀 인정해준다 해야 될 건데 아니 이해관계 걸린 놈은 욕만 처하고 또 강남 사는 분들 중에 일부는 또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황장수는 좌파다 이런 소리를 또 듣고 그랬거든요.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는데요, 로스쿨은.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걸 갖고 고민했던 분들이 있었다니까 굉장히 반가워서 내가 바로 좀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 했는데 자, 그런데 왜 양화대교 돌아가서 여러 명이 했는데 왜 양화대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제 양산 자택에 가서도 막 시위를 하고 저희가 이제 뭐냐면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시 폐지라는 입장이 확고하다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확인하고 나서부터 문재인 그 당시 전 대표가 입장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법시험이 존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계속 문재인 그 대선 후보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계속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할 것을 제가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3월 달에 그 문재인 후보 그 자택이 홍은동에 있었습니다. 대선 직전에 홍은동 빌라에 있었는데 거기에 같이 제가 노숙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집 앞에서. 예, 예, 그 방송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15일 동안 제가 정말 단식을 했었고 21일 동안 노숙을 했었는데 그게 산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3월 달이니까 그게 초겨울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둘째 날쯤 되니까 구청에서 와가지고 텐트랑 싹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비닐 덮고 잤습니다. 또 그런데 제가 이제 구라지를 않기 때문에 텐트 없으면 그냥 비닐 덮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번도 안 왔어요. 문재인 후보가. 아니 그렇게 예. 청와대 그 당선되고 들어가기 직전에 그 말씀 집 앞에 와가지고 어떤 아줌마가 뭐 예. 화소연하러 왔다니까 손을 잡고 라면이나 먹고 가자 하더만은 근데 어떻게 제가 21일 동안 15일 동안 단식하고 21일 동안 그 추운데 비닐 덮고 자면서 노숙 투쟁을 하는데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거기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집에. 보이죠. 차 타고 가면 또 피켓팅 했어요. 이제 나올 때 되면 다 보이죠. 보이면 피켓팅 하고 그럼 매일 봤죠. 또 이제 거기에 매일 봤었는데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 손 한 번 잡아준 적 없고 말 한 번 한 적 없고 그러면서 당선되고 나서 그 뭐 손잡고 라면 끓여준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게 위선적이다. 공정, 기회, 그다음 정의 말하는 게 위선적이고 이 국민들이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뭐 자한했는데 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을. 자, 문재인 당시 후보 댁 앞에서 15일 동안 데모하는 사람은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손도 잡지도 않고 이 찬물 한 그릇도 안 주놓고 이제 당선되고는 뭐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뭐 아유 막 우리 집에 가서 뭐 됐고 뭐 라면이 하나 먹으러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참 그 위선을 좀 영렬히 폭로하시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양화 대결을 뭐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양화 대결을 그 왜 어떻게 올라가게 되겠다고? 예, 그렇게 이제 3월 달이고 그 이제 2달 뒤에 양화 대결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이제 단식 따고 다 방불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승부수로 저 양화 대결은 뭐냐 하면 이게 그 사실상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으면 국민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기자회견도 하고 단식을 해도 여론 주목을 못 받고 저희가 여론을 이끌어내야지만 사법시험이 존치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한테 좀 봐주십사.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대선 후보들한테 얘기를 했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빨리 하니까 이제 제일 먼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했었던 분이고 다른 분들은 아무 연락도 없었고 그래서 기자가 좀 안타까워했는지 기자가 이제 문재인 캠프에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고시생이 저렇게 양화대교 가가지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뭔가 뭐 입장을 좀 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자기들은 뭐 들어줄 수 없다고 제가 아무리 그 위에 올라가 있더라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기자가 안타까워서 저한테 이제 문자로 전해주더라고요. 자, 그때 몇 시에 올라갔어요? 그때 오후 한 4시쯤인가 올라갔을 겁니다. 4시쯤이에요? 예. 처음에 올라갈 때, 이렇게 줄로 묶어 놓지 않고 바로 올라갔습니까? 그게 교각 이렇게 위에, 아치 위에 올라갔잖아요. 아치가 있잖아요. 아치 폭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8벌 요 정도 되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빵개처럼 이렇게 잡고 올라갔죠. 안전장치는 안 하고. 그럼 떨어지면 이렇게 그냥. 근데 워낙 절박했기 때문에. 워낙 절박. 예, 뭐 어떤 안전이나. 그 올라가서는 어떻게 밑에 이렇게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이렇게 쳐다보면 아주 그냥. 아찔하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위에 바람이 굉장히 세요. 굉장히 세죠. 불고, 5월 달인데도 초겨울이더라고요. 강 위에는. 그리고 문제가 뭐냐,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가지고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막 혹시 떨어질까. 그럼 무조건 누워있어요, 계속. 아, 그 아치 위를 누워있어요? 계속 누워있죠. 근데 문제가 또 한 가지 뭐였냐면, 이제 폭이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잠이 들어버리면 몸부림칠 수가 있잖아요. 그 몇 시간 있었어요? 그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몇 시간이었죠? 아무튼 한 이틀 정도 있었습니다. 안 내려오고? 예, 계속 있었죠. 그러면 생리현상. 생리현상은 이제 빈통을 가지고 갔죠. 빈통을요? 예. 거기에서 어떻게? 예, 빈통을 가지고 와서. 큰 거는? 이제 뭐 이틀만 내려왔으니까. 예. 어쩔 수 없죠, 만약에. 지금 올라간 김에 밑에다 대고, 야, 이놈들아, 받아라 하고 그냥 한번 갈겨버리지 그랬어요. 내 같으면 내려올 때 오줌이나 한번 싸고 내려오겠다. 근데,
참 잔인하네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참 요 마무리를 지으면 그렇게 있었는데 솔직히 좀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에 가니까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자동 단식이 되는 거죠. 올라가면 먹지도 못하고 또 막 극도의 어떤 긴장감으로 시간을 계속 가니까 이러다가 무슨 쇼크 사나 뭐 이런 그런 게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또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를 뿌렸죠. 빨리 문재인 후보가 와야 된다 빨리. 만약에 잘못되면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후보한테 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메일을 보내고 이제 체념을 하고 누워 있었죠. 누워 있는데 이제 홍준표 후보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 존치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정보관한테 경찰 정보관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굉장히 고민을 했었죠.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뭐 위에서 어떻게 되든 말든 안 들어준다 그러고. 근데 홍준표 대변은 마침 와가지고 그 사법시험 존치시켜 줄 테니 내려와라 그러고. 그리고 하다가 또 생명 위협도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왔어요? 왔습니다. 밑에. 왔어요? 예, 와가지고 왔는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뉴스에 있지 밑에 그래서 이제 이제 믿고 홍준표 후보 믿고 그냥 내려가게 됐다. 그럼 선거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이 사시가 돼가 도시가 돼가 변호사라도 됐으니까 강화도 뭐 양조장인가 뭐 집이 그런 거 했잖아요. 부잣집 딸이었죠. 그 딸내미하고 결혼도 해가지고 그래가 뒷받침도 좀 받으면서 오늘날 절이 됐을 건데 나 그때 문재인 자신도 만약에 그런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못 올라갔으면 자기도 지금 어찌 됐을지 모를 건데 김정숙 씨한테 이렇게 차였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그렇게 냉정하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재인 후보의 어떤 소신도 있고 그리고 뭐 소신은 그런 데다 써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있었냐면 그때 양산 자택에 농성해가지고 면담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말을 그대로 전하자면 이제 와가지고 사법시험이 만약에 존치가 되고 300명이라도 존치가 되고 뭐 우수한 학생들이 또 이제 사법시험 자 이래가 몰리고 뭐 로스쿨은 뭐 이렇게 어려워지고 하면 자기들의 정책 실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에 또 스크래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뭐 로스쿨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뻥이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문 정권이 친문이 친노를 안 좋아해. 그런데 무슨 그것도 내면에는 뭐냐면 제가 이제 요걸 계속 해왔을 때 봤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도입이 됐잖아요. 막상 해보니까 이거는 좌우 여야 할 것 없이 너무나 그 기득권들한테는 좋은 거지. 꿀 같은 제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욕을 먹으니까 이제 어떤 뭐 자유한국당 그 새누리당 세력은 내심 이제 좋으면서 가만히 있고 민주당 세력은 욕 먹으면서도 버틸 수밖에. 이러니까 이제 좌우 여야 할 것 없이 있던 우리나라 기득권층한테는 이제 혜택 정말 사법시험 때는 꿈도 못 꾸던 상황이 지금 로스쿨 통해서 막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게 거대한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지 않나. 그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무현은 부산 상고 나와가지고 그 상고졸로 뭐 농협인가 어딘가 좀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나와서 고시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되어서 돈 많이 벌다가 또 대통령 됐어요. 변호사가 안 됐으면 대통령 안 됐겠죠. 문재인은 경희대 법대, 뭐 별 좋은 법대도 아니었어요. 요즘에야 뭐 좋은 학교지만 거기 나와가 그때 아마 경희대 법대 나왔다면 어디 뭐 취직도 잘 안 됐을 거예요. 그거 나와서 고시대가 또 대통령 돼서요. 둘이는 개천에서 용된 다음에 나는 미꾸라지가 개천에 살다가 용이 되고 나니까 내 뒤에 미꾸라지들은 이제 용되지 말라고 저들만 되고 막아버리는 일을 하나는 로스쿨을 만들어가고 하나는 또 사시 없애버리고 그거 왜 그런다고 봐요 그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이념적으로 보면 좀
그 대입제도도 그 김상곤 전 장관이 그 수능 절대평가라는 제도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공정한 제도, 시험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줄 세우는 이런 제도는 이제 없애고 이제 불투명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경쟁을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향 평준화 라는 게 저는 뭐, 왜냐하면 보십시오. 로스쿨 도입되고 지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력이 형편없다고 지금 판검사들이 지금 한탄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 공무원도 안 받아준다고 그러거든요. 예, 한탄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대입제도 같은 경우도 학종 출신들이 뭐 여러 가지 상반된 연구가 있지만은 학종 출신들이 학업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지금 경쟁을 적폐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들을 자꾸 이렇게 깜깜이로 만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젊은 분들은 정신 차리십시오. 기회를 균등, 과정을 공정, 결과적으로 정의를 사회를 만들겠다. 이거는 문재인과 노무현이 둘 다 취임사에서 공이 같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직접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대입이나 취업이나 사시 부분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좌파가 기득권을 옹호하고 음수를 확대시키고 신분을 세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기회균등이고 공정한 사회고 결과적 정의인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